그럼 다 이렇게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이렇게 다 잘 돼가고 있는데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인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가 잘 돼야지만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2년 차가 더 힘을 얻어갖고 전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70%의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국회 입법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산의 문제는 이번에도 여러 가지 미흡했죠. 뭐 공무원 숫자라든지 다 아시는 아동수당이라든지. 그런데 입법은 생각하고 있는 입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수처법, 검찰개혁 하자고 하는데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국민적 지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여론조사의 지지율도 있지만 내년 선거 결과죠. 만약에 내년 선거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지 못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에 쭉 나아가는 개혁들이 많이 힘들어질 거다라는 면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정말 북핵 문제나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국내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부각도 안 돼 있고 약간은 이제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고자 했던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권이라는 것은 다만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또 철학적인 차원에서 가치의 측면에서 분권이 실현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실질적 민주주의라고도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균형 발전 등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진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부 여당이 진다면 그거는 사실은 물론 우리가 뭐 협치도 하고 다 여야 관계를 잘 한다 하더라도 실현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 되겠죠. 그럼 그 분권을 실현하고 실천시키기 위해서도 내년 지방선거는 중요하다. 자유당의 레드온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하고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다 합쳐서 6석을 이기면 자기들이 이긴 거다. 그렇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서울하고 경상도 전체. 예. 경기도는 안 들어갑니까? 경기도는 우리 전해철 의원님 때문에 사실은 못 이긴다? 못 이긴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홍준표 대표를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2012년 선거 해봐갖고 맞습니다. 본인이 경기도는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약간 섭섭해요. 서울을 자기들이 이긴 걸로 목표를 정해놔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경상도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를 한번 바꿔야죠. 정치 지형을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우리가 전국 정당화 그게 꿈이고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한번 경상도에서 파열음을 한번 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서울, 경기 그래도 경기도까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2,300, 400이지 않습니까? 2,300 정도의 인구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또 인천까지 포함하면 2,600, 700이 돼서 거기에 이제 승리가 중요하고 또 호남에서는 지난 총선 때 저희 당에서 굉장히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걸 대선 거치면서 그 호남의 민심이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필요하고요. 부산, 울산, 경남 같으면 우리 당이 그동안 정말 몇십 년간 DJ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하고자 했던 게 전국 정당인데 그 전국 정당의 완성을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선거 승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이번에말로 전국에서 다 승리가 필요한데 그래도 중요하면 저도 경기도에 있습니다만은 서울이 정말 중요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이 두 가지죠. 하나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는 뭘 준비를 해야 되죠? 전국 선거를 치르는데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가 누구냐, 경기도지사 후보가 누구냐가 광주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갖다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서울시장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가 야구로 치면 3번 타자, 4번 타자, 5번 타자 역할을 갖다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리딩 히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서울시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경기도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 우리 당에서 그런 분들은 그런 리딩 히터 역할을 갖다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슈 메이킹을 할 건가, 이 선거 전체 판을 갖다가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해안이랄지 통찰력이랄지 이런 것들 영감을 갖다 주는 선거운동 캠페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그런 분이 의원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선거에 있어서 현 정부가 더 풍성해지고 더 그 기반이 단단해지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서울을 갖다 경제도시로 만들고 세종시를 갖다가 행정중심 도시로 만들겠다.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이 이제 야당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 꿈이 반만 이루어진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권, 자치분권을 갖다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통해서 완성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서울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지는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을 어떻게 개조하고 개혁할 것인가 이런 구상.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과 관련된 전 국토적인 구상을 갖다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꾸자.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이걸 과학의 전당으로 바꾸자. 그리고 여기다 이 과학의 전당에다가 세계 한 20개 대학의 4차 산업혁명 공동대학을 만들어서 정말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다 모이게 하자. 동여의도의 금융과 서여의도의 4차 산업혁명이 만나고 여기서 배 타고 가면은 홍대 문화가 접목하고 상암동 디지털 플랫폼이 있고 용산에 이제 공원 가서 조깅도 하고 이런 정도의 인프라가 돼야지 전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같이 일해볼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서울, 경기, 이제 수도권의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 전국 선거에 대해서 리딩 메시지를 줘야 된다. 좀 그 정책이 되든 아니면 메시지가 되든 실제로 할 수 있는 공약이 되든 그거에 대해서 좀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정도 이제 말씀하셨으면 저한테 경기도는 어쩌요?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4번 타자, 일반적으로 4번 타자를 갖다가 서울시장 후보라고 생각하고 그 3번 타자 혹은 5번 타자를 갖다가 경기도지사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경기도지사 후보가 사실은 뭐 4번 타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4번 타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전해철 의원님이 리딩 히터로서 내년 지방선거에 리딩 히터로서 어떤 영감을 갖다 주시려고 하는지. 일단은 이제 제가 작년에 최고위원 도당위원장 선거 나가면서 경기도가 이겨야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2012년에 저희들이 8만 6천 표를 경기도에 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DJ 대통령 당선되시거나 노무현 대통령이 되실 때는 경기도에서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겨야 민주당이 대선 승리한다라고 했는데 지난 5월 선거에서는 경기도에서 150만 표를 이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이겼고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 전국 평균이 41%보다 더 많은 42%의 이제 이렇게 선거 승리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게 경기도에서는 20년 동안 저희들이 못 이겼습니다. 경기도 지사 선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형 자체는 저희들로서 그렇게 유리한 지형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난 대선에서 확실하게 극복을 했고 그러니까 61개 선거구, 60개 지역에 61개 선거구 중에서 5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겼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승리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자신감에 차 있고 거기에 나아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선에서는 공조직 중심, 당 중심의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의미 있는 선거 승리를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선거 승리를 준비하는 것도 그러고 또 선거 승리 이후에 당연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이제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을 만들어보고 또 그걸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보니까 이 서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기 남부 북부가 정말 이질스러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과 더 인접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경기 북부에서 특구를 만든다고 할 때 그럴 때 경기도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서울의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수도권의 교통 문제는 절대적으로 저는 오히려 50% 이상의 비율을 서울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거면 절대적으로 대화와 함께 정책 협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10수년간 그런 게 별로 못하지 않았냐.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당 출신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잘 이렇게 되지 않았고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당이 됐잖아요. 여당이 됐을 때는 경기도에서 또 서울에서 인천에서 같은 당의 자치단체장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 수도권의 교통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4차 혁명의 구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훨씬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번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의 동반 당선이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도가 크고 하니까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이걸 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 메시지와 또 핵심적인 역할은 역시 또 서울의 후보도 중요하고 생각하고 그 역할의 일부를 이제 우리 의원님이 담당하고 계신다니까 오히려 더 이번에 1탄 발표했죠, 공약? 예. 2탄, 3탄을 오늘 살짝 예, 2탄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범죄로부터의 안전,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 산재사고로부터의 안전, 먹거리로부터의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탄부터 10탄까지 쭉 얘기한 건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지방자치입니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무엇이냐? 일자리 만들어주고 건강 문제 책임져주고 또 주택 문제 책임져주고 이런 등등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다 사람을 중시한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실제로 어떻게 높이는 거와 관련된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스마트한 체계들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출퇴근 시간을 하루에 2시간을 단축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싱가포르는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아예 스마트 네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1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가 지금 스마트 네이션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 중에 하나. 근데 경기도민한테 우리가 1시간을 돌려주겠다. 여러분들한테 출퇴근 시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만큼 사람의 저녁 시간을 갖다가 갖게 하고 여가 시간을 갖게 하고 재충전 시간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이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쪽으로 이제 초점을 갖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은하수를 언제 보셨을까요? 서울에서 제가 과천에 1978년, 79년도에 계속 갔었는데 그 당시 과천은 사당에서 시외버스 타고 비포장도로 갔어요. 거기 과천 영보순이원에 가면은 밤에 은하수가 보였거든요. 반딧불이도 있었고 불과 30년 전에 은하수하고 반딧불이 있었어요. 정말 꿈 같잖아요. 정말 미세먼지 대책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그 안전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재 사고와 교통 사고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하나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 변호사이고 법률 전문가시니까 한번 제가 자문 두고 할 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범죄 지도가 만들어져서 공개가 됩니다.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집 반경 2km 이내에 어떤 사건의 범죄가 있었는가, 퍽치기가 주로 있었는지, 성폭력이 있었는지. 그래서 좀 더 여기 가면 조심해야겠다. 이 놀이터 주변에는 내가 가지 말아야겠다. 아니야, 저 집은 좀 위험하니까 우리 딸이 거기 가서 혼자 독립해서 사는 건 좀 위험해. 대학생이 자취하는 거는 다른 데로 구해야겠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에 주민 참여형 방범 조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한 범죄 발생률이 한 25% 정도 내려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생활안전지도라고 해갖고 7가지 지수를 갖다가 공개를 하는데 등급만 공개합니다. 가령 서울은 범죄에서 5등급입니다. 최하 등급. 교통사고에서는 1등급. 교통사고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자연재해 발생 1등급이에요. 그런데 범죄는 5등급이에요. 그중에 성폭력 범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저는 범죄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꺼내야겠다. 근데 왜 지금 안 되는 게 주민들이 내 집값 떨어진다고. 내 집값 떨어진 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 참여형 방범 체계가 생기면 지금의 어떤 방범 체계를 능가하는 그 협업 체계가 주민들하고 같이 잘 갖춰져 나가면 그 동네 범죄 수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기도도 몇 개 도시가 특히 그 범죄율이 높잖아요. 뭐 그런 걸 갖다가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공약은 그걸로 갈 거고요. 세 번째 공약은 저출산입니다. 서울은 정말 심각해요. 0.96이에요 출산율이. 그리고 서울은요 한양이 도읍이 정해진 이래 처음으로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더 많아요. 경기도는 45세 이상 되면 인구가 늘거든요. 근데 서울은 45세부터 줄어요. 서울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인생 이모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한 도시에 상위 20%의 대학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없는데 서울은 청년 취업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노량진 공시촌이 랜드마크 아닌 랜드마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기가 힘든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애를 낳게 해야 되니까 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물론 4가지입니다. 다 뭐 전문가시니까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일가정 양립 문제, 문화의 문제인데 이 중에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 1월 초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발표할 때 같이 발표하시면 네. 좋은 거면 제가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하드웨어를 갖다 많이 만지는 것보다도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졌으면 좋겠다. 하드웨어를 만질 때는 사람의 편익을 갖다가 지금 이제 광역교통망도 그런 거고 지금 뭐 이재명 시장하고 또 우리 남경필 지사가 버스 준공영제 갖고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전해철 의원님은 다 그 사람의 편익을 최대한 편익을 도모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관점에서 고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정에서 저는 이제 어떤 정책의 최종 목적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준공영제는 지난 총선에서 저희들 총선 공약에 있습니다. 사실상 당에서 당론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총선 공약이니까.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죠. 70분의 도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끊임없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정을 하면서 남경필 지사하고 연정하면서 연정 합의문에 그 준공영제가 있고 이 연정 합의문을 도의원에서 도의회에서 추인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남경필 지사께서 무리하게 그러니까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이번에 이제 하면서 기초적인 예를 들어 표준 운영 단가라든지 등등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준공영제를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의회 그 대표단하고 수없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방향과 그리고 당의 방침은 사실상 준공영제다. 하지만 그 준공영제를 지금 남경필 지사가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되겠냐 반대를 해야 되겠냐. 기본은 우리 도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라. 그걸 무슨 도당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중앙당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도의원분들이 그 결정해야 된다 해서 제가 수차례 대표단과 토론도 하고 또 가서 이야기한 다음에 와서 내렸던 결론이 지금의 졸속에 대해서는 반대다. 다만 이 졸속 추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자 협의체를 만들자. 이 협의체에서 보충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이걸 인정해 줄 수도 있겠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자유스럽게 우리가 토론하고 투표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협의체를 결성하면서 도의회에서 그걸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준공영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당의 방침이고 우리 당이 가야 될 과정과 절차를 거쳤다고 이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검증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주 매섭게 또 필요한 것들을 잘 지적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도의회에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삭감하면서 도가 더 해야 될 일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게도 강제하지 말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설득하고 함께하는 것을 만들어 가자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경필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님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 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한 거죠. 우리 당의 과정이 이런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지금 이 말싸움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현직 지사가 지난 4년, 3년간 뭐를 했느냐. 이제 와서 임기 얼마 안 남겨두고 툭 던졌는다. 그것도 준비돼 안 돼서 논쟁을 만들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적어도 재임 기간 중에 실천적인 모습을 보였고 못했으면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가야 될 길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제 바람은 앞으로 이제 내년 선거에서도 이와 같이 좀 정책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정책을 하면 설령 그 후보가 낙선을 하더라도 그 정책이 당선자에게 가서 경기도나 서울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가지 않겠냐 생각해서 저는 이제 정책 선거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늘 이야기하는 정책 정당이 제 민주당이 된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장한 거지 않습니까? 라는 면을 보면 우리 민 의원님께서 우리 당에서 누구보다도 정책 또 전략 실제 보직도 그랬잖아요. 민주연구원 원장하고 전략본부장 하셨나요 그때? 네. 전략하고 정책위 수석 부의장하고 하셨던 게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책 제안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정책은 잘 하시는데 혹시 조직이 좀 약하고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만 해도 되게 미디어 선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그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판단을 갖다가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미디어 선거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지면을 할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내 정책을 설명하고 발표할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진실로 그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전해철 최고위원님이 정말 뭐 정책, 조직, 전략 다 최고 아닙니까? 저는 본부장인데. 그래서 우리 전해철 최고위원님이 정말 전 최고, 전 분야에서 최고. 전해철 최고위원님이 정말 우리 그 많은 사람들 알고 계시잖아요. 야, 민병두랑 한번 토론해봐라. 민병두랑 한번 만나서 한번 토론해봐라. 그런 토론이 대한민국 살리고 문재인 정부 살리고 서울시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거다. 그냥 말폭탄 갖고 선거하지 말자. 이제 이미지나 인지도 갖고 선거하지 말자. 이제 정말 단련된 후보, 준비된 후보를 만드는 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만들었듯이 여러분들이 만나서 직접 들어보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에서 확신을 갖는 거다. 그러니까 민병두 말이야. 아무런 선입관 없이 가서 만나라.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토론해라. 이거만 되면은 저는 뭐 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민병두 의원님을 지지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민병두 의원을 만나만 봐라 이 말만 하면 됩니까? 아, 지금 지지하려고 지지선언 하려고 준비해왔던 거예요? 아닙니다. 예, 많이 부담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사실상 지지선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줘도 그건 사실 굉장히 좋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는 늘 사람들을 만나서 단련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혼자 나가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보다 진짜 프로들, 진짜 현장의 전문가들하고 만나갖고 어떤 정책을 놓고 막 부딪혀도 보고 무너져도 보고 다시 재건도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저 훌륭한 정치인이 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전해철 최고께서 사람들 뭐 많은 분들한테 한번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우리 전체를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많이 좀 만들어주시면 좋고 저도 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정책과 정책 자산과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전해철 최고님이 20년 동안 우리 못 푼 경기도의 한을 갖다가 풀어나가는데 한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뭐 예.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성공 시대 이걸 줄이면 문민 시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하면 우리 최고위원님이 같이 문민 시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쪽을 보고. 예. 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문민 시대. 자, 수고하셨습니다.